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사회복지팀에 근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되게 건강검진 받았을 때 당신은 대사증후군이 있어 잘 관리를 하십시오라든지 아니면 대사증후군이 있으니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해 보십시오. 뭐 대사증후군 클리닉에 등록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권유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건 먼저 혈압 상승, 고혈당, 혈중 지질 이상, 비만 등이 동반되어 있는 질병을 말하고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심내혈관 질환하고 당뇨병의 위험 인자가 겹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이 동맥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암 사망률과 암 발생과 암 사망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당뇨병 같은 걸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정의를 보면 먼저 복부 비만인데 허리둘레가 남자는 90cm, 여자는 85cm 이상인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허리 36인치, 여자는 34인치 이상 됐을 때 복부 비만이라고 정의하고요. 고혈압은 130에 85 이상을 말하는데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고혈당은 공복혈당이 100 이상 되는 것을 말하고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고혈당이라고 진단합니다. HDL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서 아주 고운 콜레스테롤인데 이것이 감소했을 때 우리 몸속에 보호하는 효과가 없어서 남자는 40 이하, 여자는 50 이하에 해당됐을 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데 150 이상 됐을 때 중성지방이 양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먹고 계실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됐을 때 그런 사람을 가지고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우리 몸속에서 그 혈관에 있는 혈당들을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혈당을 사용하게 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몸속에서 제일 중요한 당뇨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게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과잉이 되면 지방 축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비만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비만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당뇨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그다음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는 약물을 쓰는 경우에도 비만이 생길 수 있는 걸 보면 인슐린이 어떤 호르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져서 결국엔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슐린이 많이 높아지면 이 인슐린으로 인해서 체내 염분이 축적돼서 고혈압이 생기고요. 그게 중성지방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제일 중요한 게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긴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많이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가 체중하고 대사적 건강이란 건 2가지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면 되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면 대사증후군이 증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되게 배가 많이 나와서 높은 내장 비만이 있고 근육량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비만인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렇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지만 대사증후군이 아닌 건강한 사람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비만이면서 대사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낮은 내장 비만을 갖고 있고 높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는 보디빌더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체중이 아주 많이 나가는 거긴 하지만 내장 비만은 거의 없고 근육량이 아주 높은 상태라 비만하지만 대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생각한다면 우리가 체중을 줄이는 것보다는 근육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상 체중을 가졌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상 체중을 가졌지만 대사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심성 비만이라고 해서 배가 이렇게 뿔룩하게 나온 사람들을 되게 그런 증상을 볼 수 있는데요. 중심성 비만이 있어서 내장 비만이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유발되고요. 높은 내장 비만, 낮은 근육량이 있어서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더라도 배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배사증후군이라고 진단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제일 중요한 게 근육량을 늘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냐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 많이 걸리는데 이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을 때 이런 증상이 많이 위험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해서 교감신경이 우리 몸속에 많이 분비가 되면 내장세포에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이거를 유리지방산을 분비하고 이게 인슐린이 저항성이 증가되게 그렇게 작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대사증후군은 많이 증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 활동이 감소됐을 때 운동이 부족했을 때 대사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식사하고 운동 조절인데 되게 이게 그 약물 치료는 완전히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넘어갔을 때 치료하는 거고 그 전에 해야 되는 건 식이요법인데 대사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열량 식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못하면 혈량이 떨어지지 않아서 체중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식사량을 줄이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방을 적게 먹어야 되는데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탄수화물입니다. 저탄수화물은 왜 중요하냐면 탄수화물을 우리가 먹게 되면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고요. 인슐린이 점점 많이 분비되면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점점 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당은 피하고 좋은 탄수화물인 통, 곡물 등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대사증후군이 왜 생기는지 살펴봤을 때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인슐린의 저항성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저탄수화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실 때 어르신들께서는 그 지방이 제일 우리 몸속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탄수화물은 많이 먹고 지방은 적게 먹는 게 굉장히 많은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그게 만약에 열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방을 좀 더 드시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대사증후군이 아니라 우리 65세나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건강한 식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구성의 식사를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제일 부족한 게 단백질이니까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칼슘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도록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한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사증후군이라 할지라도 체중이 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체중을 유지하는 그 선에서 양을 줄이지 않도록 그렇게 식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넘치지 않게 하는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건 우리 몸속에도 부족한 게 제일 조약한 게 칼슘하고 단백질이니까 이게 부족하지 않게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우리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쪽 거하고 어느 게 더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게 다 균형 잡힌 식사로 생각하실까요? 여기에는 지금 밥, 콩나물국, 시금치, 그 다음에 감자튀김, 김치고요. 여긴 지금 미역국, 그 다음에 갈치튀김, 쌈채소가 왔어요. 흔히들 생각하실 때는 이게 지금 채식 위주로 한 식단이라 이게 다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이쪽이 불균형적인 식단이고 이쪽이 균형적인 식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어야 될 게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인데 여기엔 지금 단백질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줄인다고 해도 여기 있는 것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를 다 먹게 이렇게 여러 가지 식단이 생기는 걸 주의하시게 이렇게 식사를 하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영양 과잉보다는 영양 부족이 제일 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일 부족한 영양분이 뭐냐면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 많이 드시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엔 거기에 해당되는 음식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이걸 잘 드시도록 저렇게 단백질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한 끼 식사지만 칼슘하고 그 다음에 그 비타민 D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유나 이런 것도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운동이 중요한데요. 운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주일당 150분에서 300분이 최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50분씩 일주일에 5번 이상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 이거는 최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좋다고 알고 있는 그냥 서서히 걷는 거, 산책하는 거는 운동이 조금 부족하세요.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속에서 땀이 날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빨리 걷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연습하는 정도, 이렇게 땀이 나고 조금 힘든 듯한 운동을 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운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운동보다 더 잘하실 수 있다면, 이게 지금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서 60분, 150분 조금 적게 하셔도, 운동을 아주 센 거를 하면 조금 적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되게 등산, 배드민턴 시합, 조깅, 줄넘기에서, 이거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운동을 아주 조금 세게 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안 되면 집에 있거나 아니면 뭐 무릎이 아프시거나 이래서 운동이 안 되면 한 번에 최소한 10분 이상 운동하시는 걸 여러 번 하셔서 하루에 몇 번씩 하셔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되면 신체 활동 증가도 도움이 된다고 표시했는데, 이런저런 운동이 다 안 되고 힘들고 집에만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집안일 하시는 것조차도 운동에 도움이 되시니까, 하실 수 있으면 신체 활동 어떻게든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건 담배 끊는 거하고 술 안 드시는 건데요. 담배는 동맥경화하고 혈전 생성을 촉진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동맥경화, 결국에는 우리가 당뇨병하고 그 다음에 그 대사증후군을 결국엔 동맥경화하고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치료하는 건데, 흡연이 동맥경화에 아주 심한 원인이 될 수 있어 담배 끊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음주는 하면 하실수록 심혈관 질염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니까 금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하면, 대사증후군이 그렇게 그 당장에는 위험한 질병은 아니지만,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동맥경화, 당뇨병, 그 다음에 암 발생률, 사망률을 증가시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건 약물 치료보다는 음식이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치료하실 수 있는데, 음식은 식사를 적게 드셨으면, 열량을 적게 드셨으면 좋겠고, 어르신들은 체중을 줄이지 않도록 식사를 줄이지 않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도록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지 않고, 가능하면 그 단백질을 많이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운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하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있으면 일주일에 300분 이상 좀 더 센 운동을, 땀나는 듯한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